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배민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해하정 이론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전에 1차 과목인 손해하정 이론을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인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하정 이론은 지난 2014년도부터 2차 과목에서 1차 과목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손해사정 이론은 손해사정사 시험의 필수 과목인데 말이 손해사정 이론이지 보험학 전반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가 광범위에서 자칫 비효율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240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작년을 예를 들어보면 작년 기출문제는 그 이전 5개년간 기출된 문제, 그 시험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100%가 출제됐습니다. 즉 기출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시험 대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면 시험은 무난히 1차 시험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월입니다. 1차 시험이 2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2차 시험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차 시험에 올인을 하게 되면 동차 합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이 남은 기간에도 1차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1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독학을 하시는 것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 본 손해사정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1차 시험은 무난하게, 특히 손해사정 이론은 무난하게,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사정 이론 핵심 정리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손해사정 이론 핵심 정리 문제풀이 이 본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별로 핵심 정리 스킵을 먼저 할 겁니다. 자, 파트별로 핵심 정리를 하지만 상세한 설명은 핵심 정리 할 수 없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주이기 때문에 핵심 정리는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지난 6년간 240문제, 40문제씩 6년 24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 240문제를 전부 풀어볼 겁니다. 제 교재에는 모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파트별로 역시 제가 만든 문제를 파트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총 150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해사정 이론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해사정 이론 학습 파트를 설명드릴 텐데 제 교재의 편제입니다. 자, 제 교재는 총 4개 파트로 구분이 돼서 리스크와 보험, 보험 경영, 보험 계약,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 이렇게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이전, 즉 2013년도까지 기존 손해사정 이론 2차 계산 문제 풀이를 5번째 파트로 책에 편제를 해놨습니다. 이 계산 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는 이 주관식으로 출제됐던 계산 문제가 객관식으로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이에서는 시험 범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파트 1 리스크와 보험은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험 일반, 그리고 AR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경영은 범위가 좀 넓은데요. 자, 보험 요율, 언더라이팅 및 재보험, 재무 관리, 보험 회계,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 자, 그리고 보험 계약 파트는 보험 계약의 특성, 보험 계약의 효과, 보험 계약상 보험자의 보상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보험. 자, 그러면 출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 리스크와 보험 파트가 37%, 보험 경영 19%, 보험 계약 파트가 34%,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이 10%, 그리고 이 전체 문항, 40문항 중에 10% 정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자, 그동안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기출문제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리스크와 보험이 37%, 그리고 보험 계약 파트가 34% 가장 높습니다. 자, 작년 예를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 리스크와 보험 파트가 16문제고요. 보험 계약 파트가 16문제, 그리고 보험 경영과 배상 책임 파트가 4문제씩 깔끔하게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바로 리스크와 보험, 보험 계약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보험 계약 파트는 실질적으로 손해사정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 기출문제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학습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된 문제가 이 2018년부터 14년도까지 기출된 문제가 100% 2019년도에 출제됐다 그랬죠. 자, 이제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출제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 은행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약간의 변형인데 심지어는 기존의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분석하면 시험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도 간략하게 보는데, 자, 계산 문제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어차피 할 거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계산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 결국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산정, 그리고 보험금 산정입니다. 그리고 재보험금 산정, 리스크 측정이라는 게 있고, 자, 여기 경영 효율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말이 손해사정이지, 손해사정 파트는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게 손해사정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손해사정과 무관한데 결국 보험 경영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보험료율 산정도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측정, PML, NPL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효율 분석, 손해율, 사업 비율. 그리고 우리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물보험의 베이스를 두고 보험금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개념이 있고 또 공제금의 공동보험 있고 그리고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 그리고 보험금 분담 이런 내용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 이와 같이 뭐 경과 손해율, 지급보험금, 순보험료, 보험금 분담, 공제금액, 배상 책임에서 교차 책임주의 뭐 이런 등등. 이러한 부분은 기출된 문제를 상세히 풀어보면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와 보험 첫 번째 파트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라고 해서 자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스킵해서 보는 정도로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갈 겁니다. 자, 리스크의 개념은 포괄적 개념과 통계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리스크라는 것은 이득 발생 가능성과 손실 발생 가능성. 자, 그래서 리스크는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자, 불확실한 리스크를 이 중에서 우리 보험에서 관심 분야는 바로 손실입니다. 그래서 손실의 불확실성을 보험으로 전가함으로써 확실성으로 대체시킨다. 이게 보험의 원리입니다. 즉 보험의 은 바로 이 리스크 손실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실제 손실을 보험 계약을 통해서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이게 바로 보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손실의 불확실성은
자, 이게 이제 보험으로 연계하면 보험금과 보험료가 되죠. 그래서 이 개인의 주관적인 리스크, 즉 손실의 불확실성은 바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피보험자의 리스크로서 순수 리스크입니다. 순수 리스크, 투기 리스크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학적 개념이 더 중요한데, 자, 통계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variation of loss 해서 객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보험자 입장에서의 리스크예요. 자,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손실 곱하기 확률입니다. 즉, 손실의 확률, 손실 발생의 확률. 자, 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그 편차가 바로 객관적 리스크라는 거죠. 보험자 입장에서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투기 리스크, 즉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 이게 바로 리스크의 정도, 객관적 리스크의 정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어떻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자, 이 부분은 기본 이론 강의 때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핵심 정리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스킵하도록 하고, 결국 이러한 그 객관적 리스크를 보험자 입장에서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객관적 리스크, 즉 변동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는 로스 익스포저라는 게 있고, 자, 해저드, 페릴, 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로스 익스포저라는 것은 이 손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저드는 위험 상태를 말하고요. 위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릴은 손실의 원인, cause of loss, 그리고 손실이죠. 자, 해저드는 바로 사고의 원인이고요. 페릴은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결과가 로스죠. 자, 이 로스 익스포저라는 개념은 뭐냐면 손실을 설명을 할 때 그 손실의 보험에서 다루는 손실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험에서 보면은 그 손실 대상은 바로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리스크가 아니고요. 바로 위험 상태, 위태가 됩니다. 해저드가 해당된다는 것. 그리고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손실의 원인인 사고 중에 보험에서 담보되는 사고가 바로 보험 사고고, 그래서 이를 담보 위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는 사고, 즉 손실의 원인이라는 것. 자, 그 결과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자, 익스포저라는 것은 유무형 자산 등으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자, 불확실성 하에서 손실 가능성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손실의 불확실성만 설명하기 위해서 익스포저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저드는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키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이 조건, 컨디션. 자, 바로 이 해저드, 이 조건, 위험 상태가 보험료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험 상태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가 있고, 페릴은 자연적 손인, 인적 손인, 경제적 손인이 있습니다. 자, 로스는 우연한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대상에 발생한 경제적 가치의 저하나 멸실, 즉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손해, 재산적 손해, 배상 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로스 익스포저는 건물, 자동차, 그렇죠? 사람의 신체,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보 대상이죠.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해저드는 바로 안전시설, 직업, 연령, 건강 상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리적 위태에 해당되고, 사기, 도덕적 위태, 그리고 방관적 위태, 부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죠. 그래서 자연적인 손실의 원인. 그리고 화재나 자동차 사고, 상해, 질병 이런 것들은 인적 손실의 원인.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실업이라든지 또는 고용 이런 것들은 경제적 손실의 원인, 페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는 재물 손해, 신체 손해, 재산적 손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이제 리스크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의 분류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데요. 자, 객관적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객관적 리스크는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리스크로서 앞서 본 내용인데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편차입니다. 자, 이 객관적 리스크를 보험자 입장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리스크가 보험제도의 대상이고요. 주관적 리스크는 개인의 정시적 심리적 상태에 따른 리스크로서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피보험자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순수 리스크와 투기적 리스크는 자,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이득 발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데 순수 리스크는 오직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적 리스크, 재산적 리스크, 배상 책임 리스크가 있고요. 투기적 리스크는 인위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는 리스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 입장에서는 투기 리스크죠.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 순수 리스크라는 거죠. 자, 순수 리스크라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섞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또 특정 리스크와 근본 리스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원천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특정 리스크는 사고 당사자에 국한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리스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고, 근본 리스크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라서 민영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없고요. 사회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정적 리스크와 동적 리스크는 불확실성의 상황이 사회 현상 변화에 기인한 것인가에 따른 분류로서 정적 리스크는 사회 현상 변화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리스크로 역시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동적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사회 현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적 리스크와 재산적 리스크, 배상 책임 리스크는 순수 리스크의 분류 방법입니다. 앞서 본 내용인데요. 자, 인적 리스크, 재산적 리스크,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으로 가능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인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 전가가 곤란한 것, 보험 전가가 용이한 것. 근데 어디까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투기 리스크, 근본 리스크, 동적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순수 리스크, 특정 리스크, 정적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 투기 리스크가 보면 시장 리스크, 경영 리스크, 금리 리스크, 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고, 순수 리스크 중에서도 대재해, 대자연재해, 환경오염, 전쟁 리스크 등은 보험 전가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재해, 대재해 리스크도 환경오염 같은 게 환경 배상 책임이 보험이 신설이 돼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도 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투기 리스크, 근본 리스크, 동적 리스크 중에 신용 리스크나 보증 리스크는 또 해당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자, 일반적으로 순수 리스크, 특정 리스크, 정적 리스크는 보험 전가가 가능한 리스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 리스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상해 리스크는 상해보험, 질병 리스크는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회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로재해는 근제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보험 부보 대상 여부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또 여기에서 추가하자면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인 리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는 보험 부보가 일반적으로 어렵고 비체계적 리스크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체 정리를 하시면 시험 객관식 문제 풀이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자,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이 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사전적 목적은 경제적, 그리고 불안 감소, 그리고 각종 규제 준수, 우리가 의무보험 같은 거 있죠. 자, 사후적 목적은 기업의 존속, 수입의 안정, 성장의 지속,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과정은 리스크의 인식, 그리고 리스크의 측정과 평가, 리스크 관리 기법의 선택, 그리고 실행, 관리 기법의 모니터링입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리스크의 측정입니다. 그리고 관리 기법 선택, 관리 기법.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측정을 보면, 자, 리스크 측정이라는 것은 손실의 빈도 측정, 심도 측정, 자, 그리고 손실의 분산. 이게 리스크 측정의 3요소인데요.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심도 측정입니다. 심도, 손실의 심도. 자, 리스크는 손실 발생 확률, 즉 빈도 곱하기 심도다. 이게 바로 기대 손실입니다. 기대 손실은 바로 순보험료예요. 자,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기대 손실은 순보험료다. 자, 기대라는 것은 뭡니까? expected. 자,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확률이 들어가요. 단순히 손실이 아니라 손실 곱하기 확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예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에요. 보험에. 자, 그래서 이 빈도와 심도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이 심도 측정이 중요합니다. 이 심도 측정. 즉 손실이 얼마까지 예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손실의 분산은 말씀드린 대로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보험자 입장에서의 객관적 리스크입니다. 이 객관적 리스크도 절대적 개념의 객관적 리스크가 있고요. 상대적 개념의 객관적 리스크가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상대적 개념의 객관적 리스크입니다. 자,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가 그 편차가 객관적 리스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대 손실, 원래 기대 손실에서 실제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그 상대적 개념의 객관적 리스크가 측정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료율 산정 방식 중에 손해율 방식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이 상대적 개념의 객관적 리스크를 근거로 해서 보험료율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해율을 판단을 해서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이죠. 자, 리스크 측정, 심도 측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실의 심도는 최대 추정 손실과 최대 가능 손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최대 추정 손실이라는 것은 PML입니다. PML. 자, PML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이고요. 자,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 정상적인 관리 상태. 자, 보험에 보보한다고 해서 보험만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여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러한 정상적인 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추정 손실을 말하고요.
NPL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악의 상태하에서 가능한 최대 손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리스크 관리 기법을 함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최대 추정 손실, PML이 실제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의 해야 할 손실의 신도가 됩니다. 따라서 PML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VAR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예상 손실인데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을 초래하는 자산가치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거는 자산가치 확률 분포다. 자, 보면 자, PML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확률 신뢰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자의 주관적 선택이 내포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데, 자,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준 편차.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즉, 객관적 리스크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자의 회피도. 자, 리스크 관리자의 주관적인 회피도입니다. 자, 이 PML은 자, 비용의 차이, 즉 표준 편차와 리스크 회피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자, PML은 비용의 차이와 표준 편차와 리스크 관리자의 회피도. 자, 리스크 관리자는 자, 위험 회피 성향도 있고 위험 선호형도 있고 위험 중립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한 이유는 리스크 회피형 경제 주체가 합리적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그 성향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리스크 관리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PML의 판단은 예측치와 기대 손실의 표준 편차와 즉 확률의 신뢰도와 여기에 대한 관리자의 주관적 선택, 즉 리스크 회피 정도에 따라 PML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PML 결정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ML을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손실 분포가 확률과 손실이죠. 그래서 100만 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50%고 300만 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30%, 500만 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15%, 1000만 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5%다. 그렇다면 PML과 NPL을 계산해 보면 PML이 500만 원인 경우 자, 손실 규모 500만 원 이하의 누적 확률이 95% 해당되고 NPL이 1000만 원, 최악의 상태라고 했어요. 누적 확률이 100%일 때입니다. NPL은. 손실이 100만 원이다. 자, 정규 분포로 보면 손실과 확률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이죠. 자, 여기서 자, 95% 신뢰도 구간에서 즉 누적 확률이 95%. 자, 95% 확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은 바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PML은 500만 원이 된다. 95% 신뢰 구간에서. 여기서 NPL은 바로 100%일 때 여기 PML이 1000만 원이 되죠. 자, 여기에 대비해서 자산가치 분포 VAR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자산가치. 자, 확률 분포인데 손실이 아니라 자산가치로 보면 자산가치는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산가치는 증가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산가치가 자, 5% VAR, Value at Risk 5억 원이다라는 의미는 5억 이상의 손실 확률이 5%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억 이하의 손실 확률은 95%다. 즉 5억 원 이상의 손실 발생 가능성은 5%라는 거죠. 이게 VAR 5%입니다. 자, 95%는 5억 이하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리스크 관리 기법을 보겠는데 이 리스크 관리 기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 기법은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재무 기법으로 구분합니다. 자, 리스크 통제라는 것은 리스크의 잠재적인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경감하거나 리스크 예측 방법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그 종류가 리스크 회피, 손실 통제, 리스크 분산, 계약상 전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손실 통제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리스크 컨트롤은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습니다. 손실 예방이라는 것은 가능성, 즉 빈도를 축소시키는 거고요. 손실 감소는 심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예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러 번 다뤄볼 것 같아요. 자, 리스크 분산. 자, 리스크를 한 군데 모아두면 안 되는 거죠. 물류창고 같은 데를 한 군데에 모아두면 뭐 화재가 발생한다 했을 때 그 전체 전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이제 백업을 또 이제 이런 전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업을 한다든지. 자, 그리고 하도 계약 같은 경우 하청 회사가 원청의 책임까지 다 떠안는다. 이런 계약상 전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재무는 자, 손실 복구를 위해서 자금 조달 방법이다. 자, 돈으로 해결하는 것, 돈 문제입니다. 이 재무는. 자, 이 리스크 재무 방법에서 리스크 보유와 리스크 전가가 있는데 리스크 보유는 내부에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 비용, 즉 기업의 일반적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또 별도로 적립금이나 기금을 만든다든지 자금의 차입,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그리고 자가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자가보험과 캡티브는 장단점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는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리스크 전가는 이제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보증계약, 무해협약, 수탁계약, 해칭계약,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보험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이론 강의 때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별도로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리스크 관리 기법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 표로 보면 자, 손실의 빈도와 심도로 보면 자, 빈도가 적을 소, 많을 다가 있고 심도가 작을 소, 클 대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리스크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라고 보면 자, 빈도와 심도가 모두 낮다. 그러면 리스크 리텐션, 즉 리스크 보유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빈도는 많은데 심도가 낮다. 자, 이런 경우는 손실 통제를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손실 통제 방법은 손실 예방과 감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빈도는 적은데 심도가 크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 전가입니다. 리스크 트랜스퍼. 그리고 심도, 빈도 모두 높다. 자, 이런 경우는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겠죠. 아주 리스키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험으로 활용한다 했을 때는 자, 손실의 빈도가 적고 심도가 낮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 심도가 낮은 작은 손해, 소액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셀프 리스크 리텐션은 자가보험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리스크 관리 기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혼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심도가 크고 빈도도 큰 경우도 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스 컨트롤은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다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보험 경제 이론입니다. 예, 뭐 기대 가치 이론, 기대 손실 기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경제 주체는 이런 기대 가치 기준으로, 자, 기대 가치를 역으로 하면 기대 손실입니다. 우리가 expected loss를 설명할 때 이런 기대 수익만 가지고 리스크 관리자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이 실제로 어쨌든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효용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효용 곡선 있잖아요. 여기 소득이 늘어나면 효용이 선형적으로 늘어난다가 아니라 우리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효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보험을 설명할 때는 바로 위험 회피형. 자, 경제 주체가 위험 회피형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전가합니다. 만약에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면은 보험을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위험 중립형이라는 것은 그냥 기대 가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경제 주체가 이러한 그 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로 위험 회피형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보험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 효용 기준 그래서 이 효용 곡선, 요 루트 W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보험 수요는 위험 회피형 개인은, 자, 위험 회피형 개인은, 이런 위험 회피형 개인은, 자, 불확실한 리스크를 확실한 보험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자,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기대 손실은 순보험료라고 했습니다. 자, 기대 손실은 불확실한 것인데 확실한 순보험료로 대체한다 하면 누구나 다 전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베르누이 원리인데,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순보험료로만 운영이 될 수 없죠. 플러스 부가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합산해서 영업보험료로 이제 보험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가보험료, 이 사업비가 개인이 판단하는 리스크 프리미엄보다 높다 하면은 리스크 회피형 경제 주체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아파트 프리미엄은 개인별로 그 판단하는 금액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개인이 판단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가보험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를 보고, 자, 이 리스크, 불확실한 리스크를 바로 보험으로 전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일반을 보겠는데, 자, 보험의 본질은 리스크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제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험은 리스크의 전가와 리스크 결합, 그리고 손실 보상입니다. 그러면 리스크 전가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예요. 전가함으로써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고, 자, 결합은, 자, 보험자 입장에서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 즉 편차, 이 객관적 불확실성은 대수입 법칙을 통해서 그 예측치와 실측치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대수입 법칙을 통해서 또 보험료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스크 결합을 통해 보험자는 그 객관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 손실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리스크 중에 그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죠. 자, 보험 대상 리스크의 요건을 보면 표준화입니다. 위험의 표준화. 순수 리스크, 다수의 동질적 리스크, 그리고 우연한 손실,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손실, 대재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리스크, 그리고 확률 계산이 가능한 손실,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보험료가 가능한 손실. 그래서 이건 계약자 측면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 결국 보험 대상 리스크의 요건은 위험이 표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크와 보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크는 uncertainty of loss, 주관적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손실의 불확실성. 그래서 피보험자 입장에서의 순수 리스크라고 했고, variation of loss, 객관적 리스크. 피보험자 입장에서의 예측치와 실측치 차이, 편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자 입장에서의 투기적 리스크라고 했고, 자,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보면 loss exposure, 그리고 hazard, peril, los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tual loss, 실제 손실을 average loss, 재수입 법칙을 통해서, 자, 보험 제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풀링을 해서 동질의 리스크를, 다수의 동질 리스크적 리스크를 풀링을 해서 평균 손실로, 즉 확실한 보험료로 대체한다. 그래서 바로 이 보험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확실성으로 대체하는 사회적 제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고 구조에 관한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요. 산업재해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운 좋게 재난을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라는 법칙. 1대 29대 300입니다. 따라서 330에 한 번은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즉 3%죠. 0.3%. 3%.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위험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그 사고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는 그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 1대 29대 30이고 도미노 이론은 하인리의 5단계 사고 연쇄 반응 이론입니다. 자, 유전적 사회적 환경이 있고 개인의 결함이 있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이러한 위험 상태, 해저드입니다. 컨디션이라고 그랬어요. 해저드, 컨디션.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해저드를 유발하는 인간의 과실 개선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공학적 접근이 도미노 이론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방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고는 특정의 구조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어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됨으로써 발생한다는 견해, 하돈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 그래서 인간공학적, 기계적, 환경적 조건 등 물리적 해저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물리공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도미노 이론은 인공공학적 접근 방법. 그래서 인간의 과실을 개선하자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보험과 유사한 제도의 차이점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과 보증의 차이인데요. 자, 보증이라는 것은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과 보증의 차이점을 좀 보면 계약 당사자에 있어서 자,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보증보험자 이렇게 세 3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자,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담보사고가 자, 중요한 차이가 보증은 자, 보험은 우연적 사고죠. 그렇죠. 그런데 인위적 사고입니다. 담보하는 내용이 보증은 인위적 사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100%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그리고 계약자가 채무자가 보증료를 부담하고 수익자, 채권자가
채권자를 담보하는 거다. 그렇죠?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상권이 보증은 구상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보증은 어디까지나 이 제3자에 대한 계약으로 구상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보증인이 사고 발생 시 대신 변제한 후에 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은 대수입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이제 대수입 법칙을 통해 보험료를 이제 저렴한 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보증은 대수입 법칙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보험료가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다. 자, 도박 해지와 보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효용과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과 도박은 공통점은 사행 계약이라는 거. 손실 분담, 확률의 원리, 대수입 법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보험은 사후적 확률이고요. 도박은 사전적 확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도박은 사전적, 보험은 사후적 확률이다. 그리고 보험은 순수 리스크라는 거고, 투기 리스크죠. 자, 그리고 보험과 해지를 비교해 보면 해지는 제3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한다는 것은 보험과 동일한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보험은 보험 부보 가능한 부보 가능한 리스크고 대수입 법칙으로 객관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해지는 대수입 법칙이 용이하지 않아 객관적 리스크를 줄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으로 부보 불가능한 것이고요. 보험의 효용은 손실 보상, 불안 감소, 투자 재원, 손실 통제, 신용 증대, 그리고 피해자 보호. 자, 이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호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보험의 효용과 이제 폐해가 있죠. 비용이 있죠. 사업 비용, 그리고 모럴 해저드 있습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과 사후적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데 자,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이 이제 보험에선 역선택입니다. 자, 보험회사가 정보가 부족해서 보험 가입자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측정하여 인수 여부 이런 것들이 언더라이팅인데 자, 직접 보험회사가 인수 조건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량 위험체에 의해 역으로 선택당하여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팅이 바로 보험회사 위험 선택 업무입니다. 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필수 불가결한 고유 업무입니다. 자, 역선택을 설명할 때 레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레몬 시장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 중고차 시장을 말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복숭아, 우량 차량은 사라지고 레몬, 불량 차량만 남는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후적 정보의 비대칭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모럴 해저드뿐만 아니라 자, 보험으로 전가한 이후에 손실 예방에 무관심한 방관적 위험 상태, 모럴 해저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경감하는 방법,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경험료율, 일부보험, 공동보험, 공제조항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험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 사기는 경성 사기와 연성 사기가 있죠. 자, 그리고 보험 사기가 만연한 이유는 보험 계약의 사행성, 그리고 보상 심리, 그리고 보험 사기 예방 조사 업무의 소극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관대하다라는 것. 보험 사기 폐해는 결국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 그리고 보험자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폐해를 발생시키고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저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기본 이론 강의 때 자세하게 했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험의 종류를 보겠는데 보험의 종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책에 아주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는데 보험 분류를 간단하게 스킵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험 분류는 보험법상 상법,
민법상으로는 손해보험, 인보험으로 구분하고요. 보험업법상으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구분합니다. 보험 경제론적으로는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보험 경영상으로는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상호보험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뮤추얼 보험이죠. 자,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뭐 영리성이 없겠죠. 자, 그리고 보험 기술상으로 장기, 단기,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보험 정책상으로는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그리고 임의보험, 강제보험. 보험 책임 면에서 보면 원수보험과 재보험이 있다. 자, 보험의 종류를 보면, 자,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구분할 수 있는데, 민영보험은 협의의 민영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고, 광의의 민영보험은 협의의 민영보험에 공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영보험은 사회보험과 공영보험이 있어요. 자,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의 공통점은 리스크를 전가하고 결합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고 손실을 보상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민영보험은 임의보험이고 보상 선택권 그리고 경쟁적이고 계약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 사회보험은 강제고요. 보상 내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독점적이고 계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험을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은 서로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 제도로 보면 사회보장, 또 기업보장, 그리고 개인보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회보장 제도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업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거고, 개인보장은 여유로운 생활 보장. 이걸 연금으로 비교하자면 사회보장은 국민연금, 기업보장은 퇴직연금, 개인보장은 개인연금이 되겠죠. 이런 3층 보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은 서로 대체관계다. 이 시험에 이런 대체관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동차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자, 화재보험은 영국에서 최초 화재보험사가 설립이 됐고요. 해상보험은 런던 로이즈 있죠? 영국 해상보험법, 마린 인슈런스 액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상보험은 물리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운송보험은 상법상으로는 해상, 항공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상으로 이제 구분해서 봅니다. 특종보험은 신종보험이라고 하는데 기술, 배책, 기업 휴지, 범죄, 비용보험, 권리, 종합, 동물, 항공, 레저, 신용, 보증보험 등 특종보험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RT를 보겠습니다. ART도 간혹 출제됩니다. ART는 Alternative Risk Transfer에서 대체 위험 전가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통한 리스크 전가, 그래서 보험 대체다, 금융 복합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전통적인 대체 시장이다. 자, 활용 범위를 그림으로 보면, 자, 리스크가 고, 중, 저로 구분되어 있고 보험 인수 가능한 리스크가 있고 불가능한 리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리스크 규모가 낮은 경우, 리스크가 낮은 경우가 있고, 자, 중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자, C는 보유하면 되고요, 경제 주체가. B는 보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인수 가능하고, 그렇죠? C는 보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 보험 인수가 가능하더라도 그 위험이 너무 규모가 큰 것, 리스크 규모가 큰 경우, 대자연재해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보험에서 인수 안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ART 담보범위다라는 것이죠. 자, 보험 대체, 보험을 대체하는 것. 금융을 통해서 리스크를 전가한다. 좀 시장이 좀 커지는 거예요. 판이 커지는 겁니다. 자, 유형은 캡티브, 한정 리스크 계약, 복수 종목, 복수 트리거 보험 계약,
조건부 자본, 대제 채권, 캡본드, 그리고 보험 파생 상품, 생명보험 전매까지 이렇게 보험을 대체하는 이런 그 리스크 전가 방식을 대체 위험 전가다. 물론 전가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런 유형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캡본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브부터 보고, 자, 캡티브. 자, 기업이 자신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지 않고 자회사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기업 자신의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그 중에 일부만 보험회사에 보유하고 나머지 80%는 캡티브에서 재보험으로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 재보험자로서 캡티브는 담보 능력에 따라서 아주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해외 재보험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운영의 원리입니다. 이 장단점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장점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 비용 절감, 기업의 안정성과 신용도 증가, 보험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 담보, 보험료 절감, 용이한 재보험 가입, 또 이익 창출할 수 있고요. 자금 송출 유리, 모기업 재정 상태 유리. 단점은 대재 리스크 같은 경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운영상 부담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대재 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재 채권을 보고 핵심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본드, 캐타스트로피 본드입니다. 천재지변 등 대재와 관련되어 이자와 원금이 변동하는 채권입니다. 캡본드. 기존의 보험시장 대신 훨씬 규모가 큰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 수단의 증권화다. 자, 보험계약자가 원보험사와 보험계약을 하죠. 자, 원보험사는 SPR이라는 특수목적 재보험사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수목적 재보험사와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이 특수목적 재보험사 SPR은 채권을 발행합니다. 즉 캡본드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습니다. 이 투자금을 수탁회사에 맡겨서 국채와 같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자, 천재지변 같은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 특수목적 재보험사는 재보험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대재해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그 원금과 이자가 투자자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캡본드는 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훨씬 큰 규모의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대재해는 보험으로 불가능하지만 원래는 대재해는 보험으로 불가능하지만 자, 보험으로 가능하도록 자본시장으로 대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캡본드를 비롯한 그 보험 대체 ART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스크와 보험 파트 1 핵심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파트 1 핵심 정리는 스킵해서 정리한 것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만 제대로 학습을 하시면 1차 시험 통과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2019년 42회 1번 문제입니다.
자,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물리적 위태라는 것은 손실 발생 가능성,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키는 물리적 조건이라고 했어요. 컨디션. 자, 이를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상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적절한 제도입니다. 자, 위태에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가 있다 그랬죠. 자, 그 중에 도덕적 위태는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나머지 소손해 면책, 대기기간, 고의사고 면책제도 이런 것들은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됩니다. 자, 1번 간단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기출 문제를 보면 기존에 기출 문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래 설명하는 내용은 관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자,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이 지켜지지 않은 최악의 조건이네요. 최악의 조건 하에서 이론적으로 최대 규모의 손실을 말합니다. 자, 핵심 정리해서 간단하게 봤죠. 최악의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손실은 MPL이라고 했습니다. MPL, Maximum Possible Loss. 자, 근데 PML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 그렇죠? 정상적인 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이라고 했고, MPL은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PML. 이제 EML은 PML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VAR은 자산가치 확률 분포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번. 자가보험의 장점. 자,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장단점. 우리는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장단점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가보험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장단점을 정리해야 하는데, 자가보험은 부가보험료 절감, 그리고 투자 수익 개선, 사고 예방 효과, 그리고 보험 불가능한 리스크도 관리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상치 못했던 스스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재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죠. 그리고 보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험관리 서비스 등 혜택이 상실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관리 기법 중 보유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재해든 심도가 큰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적합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틀린 거죠. 자, 보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재투자, 보험기금 재투자로 추가 이익을 가능하다. 위험관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자가보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자가보험이 나왔는데 캡티브가 또 나오네요. 캡티브 설립의 이점으로 역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캡티브 설립을 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과 경제적 보험료, 또 보험 가입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고, 또 타 기업의 보험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보험자들은 보험회사만 상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 자, 캡티브는 일반적으로 재보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재보험 가입이 용이하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자기 보유의 위험관리 형태니까 예상치 못한 큰 손실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관리 비용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설립의 이점의 거리가 먼 것은 재보험료 절감, 부가 비용 절감, 모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 부가 수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자, 이 3번이 답이 아니네요. 예상치 못한 큰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적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위험관리 목적 중, 자, 위험관리는, 리스크 관리는 사전적 목적, 사후적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자, 사후적 목적으로 옳은 것. 자, 사전적 목적은 불안 감소, 경제적 목적이 있고요. 사회적 이미지 제고, 그리고 각종 규정 준수 이런 것들이고, 사후적 목적은 기업의 생존, 계속성, 안정적 수입, 성장, 사회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지속이 사후적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사전적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위험관리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재무 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위험 금융 기법, 리스크 재무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리스크 통제 기법은 회피, 손실 통제, 분산, 전가, 리스크 계약상 전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리스크 재무 기법은 리스크 보유와 리스크 전가 두 가지입니다. 이 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험 가입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금융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위험 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크 회피, 손실 통제, 리스크 분산이죠. 이런 것들은 리스크 통제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손실 발생 가능성의 빈도와 심도를 줄이는 손실 예방 기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네요. 않은 것. 자, 음주 단속은 손실 예방 기법 맞죠? 댐 설치 예방 기법 맞죠? 자동차 에어백 장착? 자, 자동차 에어백 장착은 손실 예방 기법이 아니라 손실 예방 기법이 아니라 손실 감소 기법입니다. 그렇죠? 손실 감소 기법이고 휘발성 물질 주변의 금연 역시 예방 기법입니다. 자, 자동차 에어백 장착은 손실 통제 기법 중에 자, 손실 통제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는데 손실 예방은 음주 단속이라든지 손실 예방은 음주 단속, 화재, 안전 점검, 근로조건 개선, 안전수칙 이행 등 해당되고 감소 기법은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차 에어백 장착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 문제도 참 자주 출제됐습니다. 자, 뭐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도덕적 위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도덕적 위태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정신 특성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도덕적 위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 손실보상제도 운영 맞죠? 보험 계약자의 해지권 인정? 요거는 틀렸네요. 계약자의 해지권이 아니라 보험자의 해지권이 인정이 돼야 도덕적 위태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보험 인수 조건 강화 맞고 손해사정사의 조사 강화 맞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의 해지권 인정은 도덕적 위태 방지와 효과가 아무 관계 없죠. 보험자의 해지권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 보장성을 높일 때 민영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자, 이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은 대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자 이거는 건강보험의 담보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은 감소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 인하 역시 담보 범위를 확대하면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관련성이 약하다가 아니죠. 예, 관련성이 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강하죠.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 민영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죠. 당연하고 보장성 확대는 민영보험 보험료 인하를 요구한다. 자, 이 건강보험과 우리 민간보험의 상해 질병보험은 대체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사회보험 나왔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수발보험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틀립니다. 자,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자,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등이 있고 또 보험료는 건강보험, 건장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손해사정 이론 과목에 사회보험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다음은 보험과 복권을 비교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보험은 기존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리스크. 여기 오타가 이 페이지에 좀 있습니다. 자, 보험은 기존의 리스크 전가 맞죠? 복권은 새로운 리스크 창출입니다. 자, 보험은 사전적이 아니라 보험은 사후적 확률에 근거한다고 그랬고요. 복권은 사전적입니다.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해당됩니다. 자, 보험과 복권은 모두 사행계획이죠. 그리고 객관적 리스크, 예측치와 실측치가의 차이, 객관적 리스크에 해당됩니다. 자, 12번 다음 중 보험 시장에서 역선택에 해당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역선택은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에 사전적, 사후적이 있는데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이 역선택이고요. 사후적 정보의 비대칭이 도덕적 해입니다. 자, 사후적 정보의 비대칭, 이게 틀립니다. 중고 시장에 레몬 시장이 비유가 되고요. 불량 위험체가 이익을 본다는 의미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해서 고지 의무 조항이 있다. 자, 12번 풀었고, 자, 13번. 해상보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해상보험은 영국 해상보험법, 마린 인슈런스 액트가 준거법입니다. 기업보험이고요. 최대 선임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개별 요율 중 소급 요율이 아니라 판단 요율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자, 해상보험의 특성입니다. 해상보험은 언더라이터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더라이터가 자신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서 판단해서 요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성격이 등급별 요율을 만들 수 없거나 신뢰할 만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는 판단 요율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 부분은 뒤에 보험 요율 파트에서 설명을 할 텐데 해상보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보험 일반에서 첫 번째 파트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의 특성, 각종 보험, 뭐 사회보험도 나오고 이런 각종 보험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보험의 특성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여기 또 보험이 나오네.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핵심 정리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채권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자, 보험 계약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대위 변제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위적 보험 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이 보증보험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죠. 보험과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지만 보증보험은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채권자, 즉 수익자를 위해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담보를 해주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보증보험 봤고요. 자, 15번 손실 통제 이론 중 도미노 이론의 사고 예방을 위한 연쇄 관계 차단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개선 단계는 자, 위태는 인간의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태를 제거하기 위한 인간의 과실 개선을 강조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단계는 인간의 과실 개선이죠. 도미노 이론은 사회적 환경, 인간의 과실, 위태, 사고, 손해라는 이 연쇄적 관계에서 그 이론을 연쇄 관계를 차단해야 된다.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과실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계속 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으로 옳지 않은 것,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손해보험 실손 보상 원칙이죠. 생명보험은 보험계약법상 인보험으로 분류되고요. 생명보험은 정액보험 성격을 갖고요. 손해보험은 인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네, 아니죠. 재물, 신체, 그리고 재산적 손해를 담보하죠.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작년 기출된 문제 총 40문제 중에 16문제가 이와 같은 문제 출제됐다. 문제를 좀 빠르게 봤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보험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감안하시면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 문제 비중은 높다, 출제 비중은 높다 하면 이 파트를 이해 위주로 학습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 첫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